예쁘단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4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그런 제가 전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수한 최고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희 아빠처럼 현명하게 처리하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는 여자 평균 외모보다 조금 딸리는 편에 속해요. 농담 아니고 부모님한테 말고는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로 있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넉넉하게 살았는데 과장 안 하고 재벌 딸이란 소리가 늘상 제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잘 나가는 주요 사기업 로펌 변호사이긴 해요. 친가 쪽, 외가 쪽 전부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은 있는 괜찮은 집안이었죠. 그렇지만 저희 가네에서 그 누구도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이 돈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였죠.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집안의 분위기나 사정, 부모님 직업 등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눴다가 소문이 쫙 퍼졌고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면 한 번씩 언급하곤 했어요. 제가 법조인 딸이라는 걸 알고 제가 있는 반이라든지 제 앞에서는 학생들을 혼내거나 딱히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셨죠.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 대우는 제 삶에서 당연하게 되어가더라고요. 정작 저는 재벌이라고 칭할 만큼 살고 있는지 잘 실감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긴 했다만 그게 재벌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나란히 법조인이다 보니까 풍족하게 살아온 정도? 제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았는데 저는 그저 제가 성격 좋고 매력적이라 받는 관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제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남자들은 어디서 제 소문을 건너듣고 와서는 저한테 관심 있는 척 찝쩍거리곤 했는데요. 결국 마무리되는 대화의 방향은 전부 부모님 직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완전 금수저 아니냐면서 부모님이 둘 다 법조인이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냐? 어릴 적 한 달에 용돈은 얼마 받았냐?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완전 신데렐라 되는 거 아니냐며 하나같이 부모님 얘기, 집안 얘기, 돈 얘기. 그건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제게 관심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분위기였죠. 그게 당연하리만큼 익숙하게 자라온 저는 이젠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무슨 얘기할지 감이 잡히는 정도가 되더군요. 한 번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직업을 일부러 숨겨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딱 저만 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대우가 제 부모님을 알고 있을 때와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다들 예쁜 애들이랑만 친해지려고 했고 저랑은 굳이 필요한 이유 아니고서야 딱히 말을 길게 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직업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제 부모님 직업이 들통나게 되는 바람에 저는 또다시 그간 겪었던 대우를 받으며 아부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며 인사도 안 할 때는 언제고 다들 눈빛부터 돌변하여 제게 아는 체를 하는데 인생 참 허탈하더군요.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배경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까? 당시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온전히 저라는 존재를 봐주는 사람 하나 사귀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부모님이 변호사니까 나도 부모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요. 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파워를 충분히 느끼긴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변호사에 대해 갈망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 보니 변호사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반감되기도 했고 또 직업 때문에 제 가치가 가려지는 것에 신물이 난 상태라는 게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동경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변호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대강 알아버려서 변호사의 매력을 못 느꼈을 뿐이에요. 또 저는 법처럼 머리 쓰는 것보다 오히려 몸 쓰는 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게 옷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문득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길이 가기 시작했었죠. 당연히 옷 만드는 일 또한 아이디어 싸움이라 머리를 사용한다지만 부모님이 주구장창 하는 글씨와의 씨름이 아니라서 좋게만 보였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들이 심지어 멋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전공과 관련 없는 옷 만들기를 한참 알아봤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해 의류학원까지 등록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셨기에 반박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의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수업이 재밌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까지 싹 씻겨나가서 좋더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류학원에 꽤 잘하는 우등생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지경까지 성장했어요. 옷에 대한 걸 많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꾸미는 것도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라지만 아주 가끔씩 용됐다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요. 스쳐가듯 빠르게 지나간 칭찬이라도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의류일에 완전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면 부모님 배경이 아닌 온전히 저로 봐주면서 제게 박수 쳐주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의류 계열은 특히나 개성이 강한 곳이라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했지 돈이나 외모는 그 뒷순이라는 것도 제가 이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제 창작물이 사랑을 받을 때면 마치 저는 제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끼곤 했어요. 그렇게 계속 패션 계통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점차 피팅 모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와, 모델들이라서 그런지 피지컬이 일반인들과 남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외모를 자꾸 훔쳐보게 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정말로 이상형인 남자를 보게 된 날이 있었는데 마침 그 모델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이 어떤 구도에서 포인트가 살고 어디를 좀 더 손봐야 할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는 정작 그 모델 얼굴만 구경하느라 제대로 체크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제가 의류학원을 다닌 지 꽤 되었고 어느 정도 동료들과 친해진 사이에서 자연스레 제 부모님의 배경이 수소문난 상태였는데요. 얼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과거 학교 시절처럼 그걸 토대로 제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제가 면역이 생겨 그 정도는 가볍게 쳐낼 수 있었어요. 모델들이 제게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 말로는 모델들이 욕망이 많다던데 그래서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 잘해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상형으로 봤던 모델 한 분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미소도 좋으시고 저한테 친절하고 배려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태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저한테 잘해주다가도 다른 데서 본래 인성이 튀어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형 모델은 아니었다고요.
세트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니까요. 정말 빈틈없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태생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도 뒤늦게 제 배경을 알게 되었지만 알기 전과 같은 자세로 저를 대해준다는 게 제가 더 빠지게 된 중점이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한데 인품까지 올곧았고 무엇보다 저를 돈으로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제 집안 배경에 한마디씩 던질 때도 그 남자는 아무런 질문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보고 손이 꼼꼼한 것 같아요. 이 옷 정말 제 타입이에요. 웃는 게 참 매력적이시네요. 이런 말만 하면서 저 자체를 궁금해하고 눈여겨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기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몰라서 조급한 마음이 드러났던 건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너무 티내고 있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티내는 바람에 그 남자가 도망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일도 없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작업 마칠 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게 같은 마음임을 고백받았어요. 와, 진심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으로 왕자 같은 남편과 사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굉장히 좋은 남자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둘의 외모 차이가 심하다 보니 주위에서 쏟아지는 이상한 눈초리가 많았거든요.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늘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외모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랑 많은 것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저라는 여자가 딱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해주더군요. 엄청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적극 표현을 해왔고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 첫 남자였음에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야간 수업 때문에 늦는 날마다 밤길 위험하다며 먼 길을 마중 나와서는 집에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30대가 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1년도 안 되게 연애 기간이 짧았는데 그땐 그저 연애 기간이 길면 이 남자를 놓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조급했던 거죠. 말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역시 남편은 100점짜리 남자였어요. 자기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청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수월하게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부자 부모를 둔 것에 어깨가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의 재력에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외동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최상급의 결혼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시도해보지도 못할 수준의 결혼식이 완전 최고급 루트로 쫙 진행되었거든요. 저를 돈 보고 탐냈던 남자들도 하객으로 왔는데 다들 저를 보고 농담 삼아 네 남편 완전 땡 잡았네 라며 시답잖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상형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집도 차도 혼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거창하게 퍼부어 주셨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이제 막 돈을 버는 풋내기였음에도 갑부처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사연으로 봤던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남편에 대한 고충도 없고 분가로 시작하는 덕에 시댁살이도 없어서 제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꽁냥대며 마냥 평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연예인처럼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뒀다는 게 그 당시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밖에서는 서로의 일에 충실하고 집에서는 서로를 아껴주면서 잘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제 부탁으로 친정의 지원을 잔뜩 받게 된 남편이 패션 계통에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부터 뭔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박도 잦아졌는데 그게 저희 사이를 변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이제 의류회사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고 피팅 모델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남편을 지원했던 건데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 일도 야근이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잠은 꼬박 집에서 잤어요. 저는 제가 모델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외박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보니까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 하는 생각만 하며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도 홀로 자는 날이 일주일에 4-5번이 되니까 한날은 서운해서 남편한테 칭얼거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잘 되면 당신도 좋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도 떳떳한 사위 될 수 있어 좋잖아. 나는 하루빨리 잘 돼서 당신이랑 처갓집에 당당한 식구가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나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너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속상할 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저어야지. 몰랐는데 남편이 잘난 친정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낮았나 봅니다. 전장에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편에게 다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 투정 부리는 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의 열정을 응원하며 계속 지원했어요. 얼굴 보는 날이 많이 없더라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요. 그러던 한날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일을 쉬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라 신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장난기가 생겨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일을 반차내고 집에 왔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놀래켜주기에 적절한 상황이라 급히 안방에 숨으려는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누나 이렇게 떠있더군요. 근데 이상했어요. 누나?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만 하나 있지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한테 여자를 잘 못 믿어서 비즈니스가 아니고서야 사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본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누나라니, 그렇다면 누나라는 사람은 일로 만난 사람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계속 울리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3번이나 전화가 오고 있기도 했고요. 결국 호기심에 받아버렸지 뭡니까? 우리 지훈이 삐친 거 좀 풀렸어? 누나가 미안해. 너랑 제대로 만나려면 전 남편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 이혼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 100일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이제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정리했으니까 질투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알겠지? 화 풀리면 새 차 쇼핑하러 가자.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은 차 2-3대씩 갖고 있다잖아. 누나가 우리 지훈이한테 어울리는 걸로 하나 뽑아줄게.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라는 사람이 제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 연락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훈이란 이름은 제 남편이 맞고 이 누나가 제 남편 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하려 해도 100일, 이혼, 질투 이런 걸 비즈니스 단어로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부정할래도 부정할 건덕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을 들어버려서 말문이 막힌 채 멍청하게 서 있는데 수화기 안에서 계속 지훈아?
지훈아 하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있더군요. 네 못생긴 와이프는 언제쯤 정리되는데? 나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제 네가 나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너 하나 보고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너도 빨리 이혼해서 누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근데 내 이혼보다 네 이혼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조심해. 원래 못생긴 애들이 집념이 강하거든. 괜히 심기 건드려서 보복당하지 말고 잘 어르고 달래서 떼어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집에서 돈 내세우면서 면박 주잖아? 그럼 누나한테 전화해. 도와줄 테니까. 누나 건물주인 거 알지? 응? 이러면 삐친 거 좀 풀려나? 저는 제 얘기가 나오자 더는 듣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났는데도 머릿속에서 못생긴 와이프, 이혼, 집념 이런 말들이 떠나질 않더군요.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침대 위에 그대로 폰을 올려놓고 상황을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그저 너무 당황해서 뭐든 아닌 척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좀 많이 놀란 것 같긴 했는데 여느 때처럼 언제 왔냐고 다정하게 물으며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다렸던 남편인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에 안겼는데도 머리가 텅 비어있기만 했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들은 건 분명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기에 일단 부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잡았습니다. 그 전화는 확인되지 않은 모르는 여자의 말이고 아직은 남편을 향한 일말의 신뢰를 놓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한테 여전히 진심이고 잘하는데 저보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절대 바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근데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됐지 뭡니까? 그날 남편 폰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신경 안 쓰고 싶어도 계속 그 여자 말에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한참 동안이나 그 전화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한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제가 1박 2일 집을 비우게 됐는데요. 워크숍을 갔지만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날의 일을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일이나 모임에 전혀 집중을 못했고 그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더니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늘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워크숍을 일찍 빠지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목격한 일이 참 충격적인 겁니다. 남편은 하도 일 때문에 외박이 많으니까 저도 일부러 집에 간다고 연락은 안 했어요. 남편의 경우 늘상 쉬면 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오늘 쉰다는 전화가 없었으니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잠이나 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 신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 쉬나? 일찍 마쳤나?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지?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가서 남편을 찾는 게 먼저라 생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방 쪽이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누구랑 통화 중이더군요. 나중에 성공해서 잘 나가면 다들 내 옆에 와이프 얼굴도 궁금해할 건데 그때마다 쪽팔려서 어떻게 소개하겠어. 지금 슬슬 성공 기로를 타고 있어서 조만간 이혼해도 될 것 같아. 이혼하더라도 재산 나눠 가질 게 많아서 좋지. 솔직히 그거 하나 보고 10년을 희생했는데. 누나도 10년을 못생긴 배우자 보면서 살아봐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애도 안 가졌겠어. 하긴 그래. 원래 끼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누나 보러 올 거야? 어제 네가 와이프랑 같이 있어줘야 돼서 못 온다고 했을 때 좀 서운하더라. 물론 네가 아직 이혼 전이라서 와이프한테 네 속셈 안 들키려고 계속 연기해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서운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누난데. 합의 이혼으로 가려면
와이프 너무 몰아세울 수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 꼭 이리 귀엽게 애교 부리더라. 그리고 내일은 와이프 오는 날인데 내일까지 같이 자는 건 절대 못해. 와이프 안 그래도 얼굴 안 되는데 나이 드니까 더 못 봐주겠더라고. 누나처럼 예뻐야 매일 밤이 설렐 텐데 나 이 집에만 있으면 감정이 메말라. 남편은 그 누나라는 사람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그걸 방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비참했죠. 부모님이 준 내 집인데도 마치 객식구인 것 마냥 숨죽인 채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못났더라고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끈했던 머리가 더 아파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제 소리를 들을까봐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죠. 집을 나왔는데 너무 배신감이 치가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친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두 분 다 야근 중이셨는데 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복귀하셨어요. 아이를 안 가진 이유가 뭐? 10년간 참고 산 게 뭐? 뭘 뜯어먹는다고? 내 이 자식을 그냥 절대 이대로 못 둬. 감히 겁도 없이 법조인 처가를 두고 사기 행위를 벌여? 김서방도 알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그걸 알고도 그런 강큰 짓을 한 거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겪게 해줘야지. 김서방 참 용감하기도 하네. 넌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언제부터 혼자 그렇게 알았던 거야? 며칠 됐어. 솔직히 나랑 남편이 한 이불 덮고 산 세월 벌써 10년이잖아.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만 봐준 사람이고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을 만큼 증거가 확실했는데 바보같이 그런 꼴을 보고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이거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게 좀 무서워. 나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건 아닐까? 네 탓 아니야. 그런 뒤 구린 놈들은 작정하고 마음 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기 결혼 당하는 케이스도 엄청 많고. 그래도 걱정 마. 딸, 부모가 둘이나 변호사인데 뭐가 무서워. 사실 집이랑 차랑 너네한테 들어간 비용 전부 우리가 대주겠다고 한 이유도 이거야. 내 딸이 이혼까지 안 가고 잘 살면 좋았겠다만 만일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김서방이 가져가는 몫은 없을 거라 타격 좀 받을걸.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인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저와 달리 대처 방법이나 조언을 구할 게 참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도 금방 침착하게 대안을 짰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혹시 모를 이혼을 대비하고 저희 부부에게 일부러 더 지원해줬다는 말에 좀 놀랐네요. 한 번 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저보고 남편한테 티 안 낸 거는 잘했다고 했고요. 그 뒤부터 내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그날 밤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정말? 내년에 그 건물 시세가 그렇게 폭등해? 그러니까 내년에 그 건물에 로펌 사무실이 쫙 들어선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서 주신 정보면 정확하겠네. 거기 입지 조건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명했구나. 장인어른께 꼭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집 생각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런 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사실 그 건물은 시댁 형편에 매매하기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작년 건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억만장자 보장이라는 말에 홀랑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데 제가 그동안 단단한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 정보를 맹신하는 수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말에 의심도 없이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이 돈에 미쳐서 저를 이용했으니 이런 정보를 던져주면 덥석 물 거라는 확신은 했는데요. 막상 그걸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되니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바로 다음날 시댁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대출까지 내서 남편이 그 건물을 살 수 있게 보태주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피는 증거를 모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남편 앞에 단 한 톨의 재산도 남지 않도록 부모님이랑 잘 모의하여 일을 벌여갔죠. 그 와중에도 종종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연기를 하였어요. 건물 정보 알려줬더니 요즘은 외박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부터 얻은 부동산 정보가 있거나 이름 있는 모델 회사의 계약권을 얻어올 때면 외박이 줄고는 했어요. 남편에게 마음이 식으니까 남편이 연애 시절처럼 웃는 모습도 그저 욕망 덩어리로만 보이더군요. 참 웃긴 일이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친정에서 시키는 대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기에 딱 알맞은 날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시댁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더군요. 우연히 엿들은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닌지 상간녀가 아주 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시댁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된 그 모습이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죠. 저희 엄마는 의뢰인 때문에 오지 못했고요. 아빠가 저와 동행해 주었는데요. 어디 잔치라도 났는지 한참 신나있던 시댁으로 저와 아빠가 들이닥치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밤마다 설레게 했던 상간녀 낯짝도 시댁과 같이 깜짝 놀라 있더군요. 여보, 갑자기 여길 어떻게 왔어? 장인어른께서는 이 시간에 어떻게... 제가 받은 연락이 없거든요. 밤늦게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딸내미가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바람 맞았는데 우리 아빠가 무슨 일로 여길 왔겠어. 참고로 우리 아빠 오늘은 당신 장인어른으로 온 거 아니야. 내 변호사로 같이 온 거야.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라고? 이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변호사는 또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잘 잤잖아. 안녕하세요, 사돈댁. 결혼식 후로 처음 뵙네요. 이혼 합의 때문에 들렸습니다. 식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요? 우선 거실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나마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실밖에 안 되네요. 이혼이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돈, 저희 아들이 뭐 실수라도 했나요? 며느리랑 싸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두고 뜬금없이 이혼이라니요. 다짜고짜 오셔서 앞뒤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지만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입에서 무례라는 말이 나오는 건 기분이 좀 나쁘네요. 지금 저기 상간녀를 떡하니 앉혀두고 뻔뻔하게 연기하시는 겁니까? 잊으셨나 본데 저 변호사입니다. 사돈어른, 저 일평생 변호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저런 허접한 상간녀 하나 구분 못하는 신참처럼 보이진 않지 싶은데요. 아빠는 한순간에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시댁 입을 싹 다물게 만들었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지자 다시 제 남편에게 다가가 법 조항까지 읊어가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 아니에요.
불륜이라뇨. 제가 아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오해세요? 오해? 자네는 내가 호구로 보이나? 내가 자네 같은 사기꾼을 한 달에 300명 이상을 만나는 사람이야. 그 더러운 기질 하나 못 알아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것 같아? 우리가 겨우 하루 의심해서 이러는 걸로 보여? 내 딸이 자네가 불륜 행위 싸지르는 거 증거까지 차곡차곡 모았는데 여기서 대화로 따지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 딸이 또 상처받게 할 수 없어서 그것까진 참는 거야. 상간녀를 앞에 두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는 시댁 식구를 보니 아빠도 저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난 아빠는 변호사 체면까지 내려놓으며 법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시댁 전체를 거짓골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합의 이혼 진행하자고 겁을 준 거죠. 아빠가 협의 절차를 줄줄이 설명하다가 재산 얘기까지 뻗쳤는데 시댁은 정말 겁을 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긴 뭘 알아야 저희 아빠한테 대항을 하겠죠. 잠깐만요. 장인어른, 이렇게 이혼하시면 장인어른 쪽에서도 손해일 텐데요?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위한테 재산 나눠주기 아까워서 잠이나 편히 주무시겠어요? 변호사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딸을 더 괴롭게 만들 셈이신가요? 남편은 아빠한테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지만 뒤지지 않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선 뭣도 모르는 법을 가지고 변호사인 자기를 어설프게 협박하려 드는 남편이 그저 우스웠을 겁니다. 아빠는 상황 파악 못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남편한테 대고 네가 가지게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무식한 남편은 전문 용어에 크게 흔들리면서도 나름 들리는 대로 들었을 텐데요. 상속, 증여, 재산 분할 안 됨, 이런 걸 듣고 대충 파악하는 것 같더니 이제야 지 처지를 제대로 자각했나 봅니다.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죠. 당신이 매입한 그 건물 내년부터 처분론이 들어갈 계획이야.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속여서 결혼을 진행했잖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알게 해주고 싶더라고. 나도 당신 엿먹으라고 거짓 정보 알려준 거야. 워낙 경력 좋은 사기꾼이라 안 속을 줄 알았는데 금방 넘어오길래 좀 그렇더라. 당신이 그렇게 쉽게 속으니까 내가 이런 어설픈 사기꾼 하나 못 알아채는 눈먼 장님 같잖아. 남편은 이미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저와 이혼하면 정말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면서 꼬리를 확 내리는 태세를 보이는데 이성적인 매력이라곤 정말 다 떨어져 버리더군요. 피지컬이 멋있고 좋으면 뭐하나요? 돈 앞에서 개가 되는 걸.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10년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응? 당신 나 안 사랑해? 나는 아직도 10년 전처럼 당신만 보면 설레는데 당신은 아니야? 나 많이 좋아해줬잖아.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곧 거짓골이 될 자신을 모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던 상간녀가 뜬금없이 나서서 남편과 저를 갈라놓더라고요. 아, 돈 많다고 유세 부린다던 처가댁이 이 사람들이구나? 변호사 그거 얼마나 번다고요? 돈으로 협박하는 거면 저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 건물 2개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남자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사람 돈으로 깔보는 짓 그만하세요. 돈으로 협박하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법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그쪽이 내 남편 껍데기에 빠져서 불륜 저지르던 증거물이 내 손에 있다고 했죠? 깔끔하게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적당히 눈치 보고 빠지시죠. 이혼도 하셨다는 분이 남의 가정 파탄낼 만큼 낯짝 두꺼울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쪽 전 남편은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웃기는 년이네. 여기서 내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뭐 이런 모저리 같은 게 다 있어. 생기다 만 것처럼 생겨서는. 너 왜 지훈 씨가 외박 많이 했는지 아니? 지훈 씨가 너보고. 상간녀가 입을 싸게 놀리려는 순간
남편이 나서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상간녀의 말이 끊어졌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제게서 멀리 떨어뜨린 후 다시 저와 아빠한테 절절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집, 차, 누리던 것 모두 다 뺏기고 심지어 큰돈 들여서 산 건물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건 건물밖에 없는데 그걸 저한테 나눠주는 게 아깝기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마음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시댁도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사돈어른 우리 사이에 왜 이러냐고 자기 아들이 워낙 모자란 애인데 잠깐 미쳐서 실수를 했다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상간녀를 집에서 나가라고 독촉하며 내쫓기까지 하는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렀다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자기 앞날과 상관없는 건물주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대출까지 받아 건물을 샀는데 이대로 저와 끝나면 빚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뭐고 눈앞에 닥친 빈털터리 신세 때문에 목숨을 오가는 상황인데 상간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길게 끌어봤자 사돈 쪽이 명백히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간의 인정도 있고 사돈 체면 생각해서 애들 관계를 합의 이혼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결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도장 찍게, 김서방.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와이프 두고 다른 생각 안 할게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저희 집 진짜 거지 돼요. 굶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자네 때문에 내 딸이 버린 세월이 무려 10년이야.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도 자네 때문에 10년이나 걸렸어. 내가 진작에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것 같아 괴로워 미치겠거든. 네 장모 되는 사람은 지금 의뢰인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그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나보다 네 장모가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돈, 제가 애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싹싹 필 테니까 우리 애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혼쭐을 내놓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빠서요. 빨리 도장 찍게, 김서방. 한 번만 더 같은 말 반복하게 하면 합의 이혼 접고 소송 들어갈 겁니다. 다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싹싹 빌던 남편은 거의 울면서 결국 도장을 찍었고 졸지에 시댁에 빚만 안겨준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녀도 당연히 소송했는데 이건 엄마의 도움이 컸어요. 시댁에 가서 초토화내지 못한 한을 상간녀 소송으로 풀더군요.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며칠간 고생하며 얻은 증거물을 왠지 법으로만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저도 참 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밥줄까지 끊어버리고자 패션 계통 사람들에게 모조리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발 담그고 있는 이 계열의 단점이 워낙 입소문 빠르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장점이 되어버렸네요. 남편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요. 남편과 함께 얼굴 팔린 상간녀 신상도 다 털렸다고 합니다. 이상형이면 뭐예요?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도둑놈이었는걸.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상형이었어도 연애조차 안 했을 겁니다. 변호사 부모님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더군요. 아무래도 결국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여서일까요? 좀 슬펐네요. 상황이 불같았던 만큼 잊혀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시끄럽던 제 주위가 빠르게 식는 덕에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와줄 남자는 결국 없는 건가 싶어 반 포기하며 지내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는지 아빠가 한날 중견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딱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빠 생각해서 그냥 자리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투도 그렇고 특히나 생각하는 마음씨가 참 고운 겁니다. 남자 집안도 우리처럼 법조인 집안이라네요. 아빠 말로는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꾸밀 줄 모르는 거 보니 이해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버벅거리는 것도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변호사는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말 안 더듬을 줄 알았는데. 서로 통하는 게 많았는데 이건 전 남편처럼 인위적인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마음이 열렸고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며 2년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사람 잘 보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전 남편처럼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고 연기하는 사람을 또 만난다면 구분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자책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의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런 걸 잘 알려주기도 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연습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처럼 나쁜 사람을 두고 자신을 자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니깐요. 너무 하소연식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올려보니 좀 긴 글이었네요.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